제 주제 발표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전체 트렌드와 시사점.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틱톡 커머스와 관련된 패러다임 전환. 이 두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한국에 뭐 초기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30개 정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5년 반 동안. 그 중에서 17개 팀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인데, 사실 저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이.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 돈이 아니라 이 펀드 출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사로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구조도 짜야 되고 또 회수 구조도 짜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업이 꼭 투자를 받을 필요는 없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베트남에서 뭐 내자법인으로 설립을 하던 외투법인으로 설립을 하던 자생적으로 투자 안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에서 이 라운드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결국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성장의 기회를 같이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이커머스와 관련된 기업들에 저희가 조금 투자를 하면서 느꼈었던 것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네, 저희가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니뷰티라고 하는 이제 베트남의 화웨라고 불리우는 저런 뷰티 커머스부터 시작해서 고미, 고투조이, 스페이스티, 오케이세, 그다음에 ABC 스튜디오라고 이제 그 패션 쪽에 이제 지그재그 같은 팀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미얀마에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유아 쪽, 교육 쪽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오다 같은 이영진 대표가 운영하는 식자재 수발주 사스형 플랫폼에도 투자를 했고, 저기는 한국 기업은 아니고 싱가포르 홀딩, 그다음 베트남 자회사 형태로.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많은 경로를 통해서 스터디도 하고 했지만, 이게 투자자 사이드에서 이제 보면 결국 이제 베트남의 로컬 펀드를 만들어서 로컬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투자 구조고, 회수도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의 펀드를 설정해 놓고 인도네시아 로컬, 베트남 로컬 투자하더라도 대부분 로컬에 투자한다는 의미가 뭘까를 보면 싱가포르로 플립을 시켜서 싱가포르 홀딩에 투자하고 자회사화 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회수하는 구조를 대부분 띄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베트남의 대부분의 로컬 스타트업도 시리즈 A 라운드 정도 투자받은 팀들은 로컬 법인이 아니라 사실상 싱가포르 홀딩 에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한국 홀딩, 이제 베트남 자회사 구조로 세팅을 해서 한국에서 엑시트하는 이제 구조를 짰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이제 싱가포르에 VCC 라이센스를 코지피 형태로 받아서 싱가포르에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인도네시아 로컬, 베트남 로컬, 한국도 이제 로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트릭이라고 하는 되게 괜찮은 이제 리서치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2022년에 베트남 이커머스 백서를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분석을 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전체 인구 1억 명을 이제 4월달에 돌파한다고 사실은 나와 있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어쨌든 9,900만 명 중에 75%가 인터넷 사용자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70%가 이제 온라인 구매자라고 이제 발표는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되게 커먼 센스니까 다음 장 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30억 달러 정도, 2025년에 390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인도네시아 다음에 거의 세컨 플레이스로 베트남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구조잖아요. 뭐 30년이 지나도 굉장히 황금 종구조를 갖고 있는 상당히 좀 부러운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한국은 굉장히 뒷방 늙은이들처럼 그냥 쓸쓸한 인구 절벽 때문에 쓸쓸하고 2040년, 50년 정도 되면 이제 60대 인구가 한국은 67%를 차지하는 나라가 됩니다. 2040년에 60대 인구가 67%고 14세 이하의 인구는 20%도 안 되는. 도대체 이게 참 쓸쓸한 좀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은 아마 2040년, 50년이 되면 아마 저희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요게 이제 그 베트남의 4대 이커머스 플랫폼과 관련된 뭐 숫자들인데 135는 이제 소피, 라자다, 티키, 샌도. 근데 제가 보기엔 티키와 샌도는 이제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냥 소피가 그냥 넘사벽이고 라자다랑 틱톡이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틱톡 커머스가 제가 보기에는 급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 4대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의 매출 구조가 이제 135조의 그 베트남 동인데 베트남 동이고 하나로는 약 6조 7,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매출 기준으로 보면 그 적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4대 이커머스 플랫폼에 등록된 이제 셀러들이 약 56만 개 정도. 그다음에 2020년 기준 4대 이커머스 플랫폼에 배송 완료된 제품 건수가 13억 개.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저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뷰티랑 홈 인테리어, 여성 패션, 그러니까 뷰티와 패션, 그다음에 홈 인테리어 쪽 분야가 매출 기준 상위 품목 10 리스트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기준 상위 품목과 판매량 기준 상위 품목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공통적으로 뷰티, 패션, 홈 인테리어 이 3대 품목이 매출 비중이라던가 판매량 비중 측면에서 탑 티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는 뷰티랑 패션은 판매도 많이 되고 있는데 매출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요 자료는 이제 하노이 호치민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이 약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베트남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프로빈스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시장이죠. 왜냐하면 한국만 하더라도 온라인 이커머스가 실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은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뭐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결국 그 5% 전체 실물 커머스 중에서 온라인 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데 그 5% 미만 되는 비중의 90%가 결국 하노이 호치민에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샵 타입에 따른 매출 기준 성장률도 이제 일반 샵 기준 뭐 이제 아까 우리 샤크마켓의 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반 샵 기준이 굉장히 이제 당연히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아직 시장인데 저게 이제 바뀌겠죠. 저게 드라마틱하게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한국처럼 한국의 동조화 현상을 가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하는 비중이 실물 커머스의 50%를 넘었으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60%, 70%까지 갔는데 베트남도 이제 10년을 놓고 보면 일반 샵보다는 오프라인 이제 중심보다는 이제 레거시 플레이어들도 이제 D2C로 가고 다이렉트 컨슈머로 가고 온라인 샵을 통해서 고객들과 이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셔피가 압도적 과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라자다가 그 뒤를 뭐 약간 힘겹게 추격이라고 제가 썼지만 사실 뭐 비교가 안 될 것 같고요. 셔피가 압도적으로 1위고 티키와 샌도 합쳐봤자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티키와 샌도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라자다랑 틱톡이 좀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뷰티 브랜드랑 패션 브랜드 쪽은 지금 인플루언서 중심의 이제 벌크로 판매되는 것이 결국 틱톡에서 이제 브랜드사들이 이제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틱톡 중심의 뷰티나 패션 쪽 브랜드사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셔피 라자다는 이제 뷰티를 근데 이제 커머스몰 뭐 별로 조금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쇼피와 라자다는 약간 동조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뷰티, 패션, 홈 인테리어 그리고 뭐 상품권 서비스 정도 라자다.
그러니까 1, 2위 사업자들은 저 카테고리가 압도적 판매 매출과 수량을 견인하고 있고, 티키와 샌도는 사실은 이제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이런 계집, 가전제품, 오토바이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판매량이 좀 높은, 결국 컨슈머 드리븐한 마켓플레이스는 소피와 라자다가 견인하고 있다. 10만 동에서 50만 동 가격대가 전체 전자상거래 총 매출액의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 기준으로 5천 원에서 2만 5천 원대가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가성비가 되게 작동되는 시장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소피와 라자다에서는 결국 뭐 중국산이나 또는 가성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좀 팔리는 그런 마켓적 경향을 좀 띠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1만 동에서 10만 동 사이의 가성비 제품 구매 전체 이커머스 판매액의 37% 정도 됩니다. 사실 뭐 2만 5천 원대면 싼 건 아니죠, 사실 이 현지에서도. 근데 어쨌든 5천 원에서 2만 5천 원대의 매출이 어쨌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호치민과 하노이가 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견인하다 보니까 전체 GDP 퍼 캐피타는 3,500달러밖에 안 되는 시장이지만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사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호치민이 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노이에서 얼마 전에 왔지만 그랩을 타면 2배잖아요. 하노이에서 같은 거리에 7만 동인데 14만 동 나오니까, 그러니까 호치민의 이제 구매력은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고 하노이가 이제 쫓아가고 있으니까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의 요 두 개의 요 도시가 90%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가성비로만 사실은 접근하기에는 이제 조금 올드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장. 매출 상위 10대 품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스마트폰, 가전 및 뷰티 중심, 판매량 상위 10대 브랜드 품목은 압도적으로 뷰티랑 패션 브랜드입니다. 2022년 기준 매출 상위 10대 브랜드인데 뷰티 브랜드가 상당히 이제 3개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 상위 10대 브랜드는 압도적으로 뭐 뷰티입니다. 압도적으로 뷰티 브랜드가,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 시장인 것 같고, 그만큼 여성 인구들의 구매력이, 여성의 이 경제 주도권 또는 여성들이 이 미에 대한 관심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인텐시브하게 몰리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뷰티 커머스의 전략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미난 플레이들이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시장이 아니라, 뭐 인플루언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했던 리뷰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00억 정도 매출을 했고 단기 순이익 10억 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브랜드사를 예를 들면 사입 구조로 가져와서 판매하는 셀러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셀러들의 위탁 판매 구조였다가 지금은 완전히 프라이빗 브랜드로 PB 전략으로 다 바꿨어요. 브랜드만 마치 작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느낌입니다. 브랜드만 5개가 있고 스큐만 4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속 계약한 이제 B 같은 연 매출 한 200억 정도 혼자 견인하는 이런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독점 계약해가지고 이제 물량을 그냥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스 마진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은 사실은 뭐 정답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어떻게 컨슈머 드리븐한 시장을 내가 잘 찍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시면.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백서에서 제가 조금 재미났던 부분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이제 틱톡과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커머스 루프를 만들기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사 중심의 팔로우들을 뭐 갖고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브랜드사들의 커머스 계약을, 그러니까 제품 계약을 맺어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뭐 KOL 같은 키 오피니언 리더 중심으로 커머스가 일어나는 시장은 아직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베트남은 유난히 이 틱톡이 커머스 루프를 돌리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라자다 대비 지금 80% 정도 수준의 매출까지 올라왔어요. 2022년 11월 매출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틱톡샵의 11월 매출이 저 정도가 되고 제품 판매 수량도 1,300만 개 이상이고, 그러니까 틱톡을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쇼피와 라자다의 경쟁 구도에서 라자다가 조금 퇴출되고 오히려 쇼피와 틱톡 중심으로 뷰티나 패션 브랜드는 재교통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베트남 시장에서만 놓고 보면. 그래서 틱톡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한데, 틱톡이 아무래도 이렇게 휘발성 컨텐츠고 인플루언서에 되게 디펜던트한 이 컨텐츠 드리븐한 마켓플레이스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한국과 다른 유니크한 포인트가 틱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패션 뷰티 분야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한국과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한국은 약간 뭐 샤크마켓 같이 장보기 문화가 이제 오히려 쿠팡을 통해서 와우 멤버십이 이제 뚫고 나가다 보니까 생필품, 공산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베트남은 사실 그거는 이제 온라인 페네트레이션 레이트이 조금 높아지면 장보기 쪽이나 생필품 쪽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뷰티와 패션 쪽에 조금 구매력들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패션과 뷰티 센트릭한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좀 많이 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이커머스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버티컬한 섹터별로 이제 기업들이 나와서 말씀해 드렸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몇 가지 패턴들을 좀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하지만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한국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로 와서 성장의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 때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생적으로 투자받지 않고 내가 뭐 내자법인을 차라리 만들어서, 꼭 외투법인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내 돈이 있으면 내자계 법인을 만들어서 내자 기업에 M&A를 당하거나 투자를 받고, 뭐 내가 한국에서 어차피 뭐 송금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삶을 유지할 것 같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내자법인 만들어서 뭐 M&A 하는 전략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내자법인에는 사실 한국인이 창업자일지라도 투자 구조를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어쨌든 펀드에서는 LP들로부터 회수이익을 일단 뭐 한국에 LP가 있는 한 한국으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베트남 내자법인에 투자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없다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에 펀드를 설정하고 싱가포르 홀딩, 이제 베트남 자회사 또는 한국 홀딩, 베트남 자회사 구조로 사실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버넌스 스트럭처 이슈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점점 더 싱가포르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있지만 내가 펀드를 예를 들면 VC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베트남에서 성장하고 뭔가 이제 엑식 구조를 내가 만들겠다.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내가 한번 베트남 시장에서 창출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펀드레이징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내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돈이 필요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자와 같이 성장해서 우리의 기업 가치를 최소한 5년에서 10년 안에, 지금은 뭐 50억밖에 안 되지만 500억 정도, 멀티플 한 10배 정도로 만들어서 나도 이제 성공한 창업자로서 이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세컨 라이프를 내가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포부가 있다면 이 스트럭처를 잘 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펀드는 어쨌든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많은 고민이 되는데, 점점 더 이제 한국에서 한국 모회사 베트남 자회사 구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타임머신 투자라고 해서 4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베트남 로컬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현지 스타트업을 만났는데 너무 이제 관리 감독도 안 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검증된 모델을 한국인 창업자가 베트남 개발자들과 원팀이 돼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팀들을 4년 전에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낸 거죠. 그게 오케이스였고 고투조였고 뭐 ABC 스튜디오였고 리뷰티였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 5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그런 구조도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뭐 4년 전, 5년 전에는 한국에서 검증된 모델을 한국인 창업자가 베트남에 먼저 들어와서 이제
베트남 개발자들을 규합해서 한번 해볼 만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로컬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 모회사, 베트남 자회사 구조는 점점 더 워킹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 갖고 이제 싱가포르의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로컬을 바라보는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한국 모회사, 베트남 외투법인 자회사라고 한다면 플립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내가 베트남에서 정말 승부수를 띄우겠다. 최소한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 같이 멀티내셔널 컨트리로 내 사업을 베트남에서 성공시킨 다음에 다른 국가로 이전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싱가포르 플립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립이 또 쉽진 않거든요. 제가 많은 이제 변호사들과 많이 논의를 하는데 결국 SPC를 만들고 인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플립하는 거는 또 쉽지가 않아요. 텍스 이슈가 또 너무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럭처를 좀 고민을 저희도 저희 기업들과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더 관심이 있거나 고민이 계시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